당장 꺼져요. 소똥 냄새가 진동해서 숨을 못 쉴겠어. 고급 한정식집 한가운데 젖은 물수건이 한 남자의 가슴팍을 내리쳤습니다. 새벽부터 죽어가는 송아지를 맨손으로 살려내고 피범벅인 채 달려온 아버지는 딸의 상견례장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이런 집안이랑 상종하면 우리가 더러워져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물수건을 주워들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참고 또 참던 아버지의 눈빛이 마침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짓밟은 그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견례 날 새벽 4시 수진의 아버지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장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 때문이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금수기가 진통을 시작했는데 송아지가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금수기는 아버지가 3년 넘게 정성을 쏟아 키운 귀한 암소였습니다. 첫 새끼를 베고 있었는데 예정일보다 열흘이나 빨리 진통이 온 것이었죠. 아버지는 장롱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던 새 양복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딸의 상견례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해둔 옷이었어요. 하지만 축사에서 어미 소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간 아버지의 발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축사에 도착하자 금수기는 옆으로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 주위에 핏줄이 터져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보글보글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버지는 장갑도 끼지 못한 채 맨손을 어미 소의 뱃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송아지의 발굽이 정상 위치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이러다 둘 다 죽겠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송아지의 다리를 하나씩 잡아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소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아버지의 팔뚝에 피와 양수가 튀었고 작업복은 순식간에 범벅이 되었죠. 1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축축하고 미끄러운 송아지 한 마리가 세상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송아지의 코와 입에 낀 점액을 걷어내자 작은 생명이 가늘게 울음소리를 터뜨렸어요. 살았다. 아버지는 그제야 축사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9시 반. 상견례 약속 시간은 11시였어요. 서울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반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양복을 갈아입을 시간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축사 옆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찬물로 손과 얼굴만 대충 씻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작업복에 묻은 핏자국을 문질러 보았지만 옷에 깊이 밴 축사 냄새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는 수진에게 송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딸의 소중한 날에 늦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트럭의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건 11시 20분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어요. 로비에 있던 손님 2명이 코를 감싸쥐며 고개를 돌렸고 안내를 하던 종업원의 얼굴에도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축사에서 30년 넘게 소를 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냄새가 이렇게까지 부끄러울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어깨를 움츠린 채 예약된 방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창피함쯤은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맞이하려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코끝을 찡그리더니 의자를 소리나게 뒤로 빼며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번쩍 들어 아버지의 동선을 막아섰어요. 잠깐요. 이 상태로 여기 같이 앉으시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물수건을 집어 아버지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젖은 수건이 아버지의 가슴팍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식당 종업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칫했습니다. 여기요. 이분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으로 옮기든지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방에서 식사하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죠. 수진이 급하게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래요. 송아지가 위험해서 살리느라고. 됐어요.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펴서 수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작업복에 묻은 핏자국, 장화를 벗고 신은 낡은 운동화, 제대로 빗지 못한 머리카락.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경멸하듯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상견례장입니까? 축사입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밥을 먹으라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턱을 괴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독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똥이나 치우는 집안딸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그날로 집안 망신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눈물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가 저러니 딸도 안 봐도 비디오야. 저 냄새 맡으며 자란 애를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섞어요? 급이 다르잖아, 급이. 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꽉 다물었어요. 여기서 한마디라도 대꾸했다가는 딸의 혼사가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됩니까?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거칠게 집어들더니 시아버지와 민호를 향해 턱짓을 했어요. 일어나요. 이런 집안이랑 혼사 못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기회는 무슨? 똥냄새 나는 집으로 어서 돌아가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어깨를 밀치듯 지나가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호는 수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어머니의 뒤를 따랐어요. 세 사람이 나가고 난 뒤 방 안에는 아버지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수건이 아버지의 발치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 물수건을 집어들었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말끔하게 접은 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미안하다. 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서는 여전히 축사 냄새가 났지만 수진에게는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였어요. 새벽부터 생명을 살리느라 고군분투한 아버지의 땀과 피가 밴 냄새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끝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살리느라 늦었다는 말, 새벽부터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였다는 말,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죄책감만이 아버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아버지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더 굽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소와 함께하며 묵묵히 살아온 정직한 농부의 어깨 위로 오늘 하루의 모욕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 아버지도 수진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굴욕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식당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수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민호가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한 줌의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복도 끝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누구 하나 아버지를 붙잡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트럭 운전석에 올라탄 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 손이 심하게 떨려서 키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식당에서 삼킨 모든 모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지는 조수석에 앉아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업복 소매에 갈색으로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어요. 새벽에 송아지를 살리느라 묻은 피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송아지 살리느라 피범벅이 된 거라고, 생명 살리느라 늦은 거라고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정을 말했더라면 아무리 독한 시어머니라도 조금은 달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준비를 제대로 못한 아비 잘못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생명을 살린 건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에 흐린 하늘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변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소리 높여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그게 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대문 앞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수진의 부은 눈과 아버지의 침묵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수진이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전하자 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물수건을 던져? 사람한테 물수건을 던져?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시댁 욕을 쏟아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처음 보는 어머니의 격한 모습이었어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당장이라도 시댁에 찾아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다. 그 사람들도 놀라서 그랬을 거다. 놀라긴 뭘 놀라요? 당신 모욕 준 게 놀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축사 냄새를 풍기고 갔으니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 옆에 벗어둔 흙 묻은 장화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도꼭지 아래에서 장화에 묻은 흙을 꼼꼼하게 씻는 아버지의 손. 그 손이 오늘 새벽 송아지를 살린 손이고 조금 전 식당 바닥에서 물수건을 집어든 손이라는 생각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화를 씻은 아버지는 곧장 축사로 향했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들의 여물통을 확인하고 새벽에 태어난 송아지의 상태를 살폈어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표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그저 손을 움직였어요. 수지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민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상견례 자리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오늘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울다 지친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3번, 4번, 5번. 수신 거부였어요. 민호가 직접 수진의 번호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화나셨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시간 좀 두자. 수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11글자의 짧은 문장 속에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당한 모욕에 대한 사과도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기분만 걱정하는 민호의 문자를 보며 수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상견례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수건을 던질 때, 소똥 냄새 운운하며 근본을 모욕할 때 민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민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수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가 오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상황이 좋을 때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만 정작 자기 앞에 불이 붙으면 가장 먼저 도망칠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아버지는 축사일을 마치고 돌아와 안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상견례장에서 본 한 사람의 얼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그 남자의 얼굴이었죠.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그 남자. 아내가 사돈에게 물수건을 던져도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던 그 남자. 아버지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끌어안았던 그 남자의 젊은 시절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구로공단 지하 창고 화재. 유독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던 그날, 아버지는 소방관도 아니었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사람이 있다는 비명을 듣고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죠. 연기 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젊은 남자를 등에 업고 나왔습니다. 그때 입은 화상이 아직도 아버지의 팔에 흉터로 남아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오늘 상견례장에 앉아있던 예비 시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이 변하고 몸집이 달라졌어도 불에 그을린 턱 아래의 흉터만은 20년 전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수진에게도. 은혜를 갚으라고 들이대는 것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린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모르면 모르는 거다. 은혜는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20년 전의 진실을 가슴 깊이 묻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축사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들의 사료를 챙기고 축사 바닥을 쓸고 송아지의 건강 상태를 기록했어요. 딸의 슬픔을 잊게 해줄 방법을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아는 유일한 위로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소를 돌보는 아버지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수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민혼의 가족은 상견례 파탄의 소문을 제 입으로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친목회에서, 민호는 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 집이요? 농사꾼 집안이라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깼어요. 마치 자신들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파혼의 원인을 수진네 집안의 격에 돌렸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수진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마트에서, 우체국에서, 은행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수진은 느꼈어요. 동정의 눈빛, 혹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 어떤 것이든 수진에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수진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수진은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속이 뒤집히는 느낌의 세면대를 부여잡았어요. 어지러움과 함께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증상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달력을 꺼내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산하던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배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메스꺼움이 사흘째 이어지자 수진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 위장이 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증상을 설명하는 수진의 얼굴은 며칠째 못 잔 사람처럼 푸석했습니다. 의사는 수진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어요. 피를 뽑고 초음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 위에 닿는 순간 수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의사가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임신 6주 차입니다. 축하드려요. 수진의 귀에 그 말이 들어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임신, 6주, 축하. 기뻐해야 할 단어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수진의 눈앞은 캄캄해지기만 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의사가 당황하며 휴지를 건넸지만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파혼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수건을 맞으며 쫓겨났고 민호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찾아온 아이가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수지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민호의 진심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차단당한 번호 대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낯선 번호라 받은 민호에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할 얘기가 있어. 한 번만 만나자.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시내의 한 카페를 지정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수지는 구석자리에 앉아 민호를 기다렸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커피잔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호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선은 계속 테이블 위를 떠돌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나 임신했어.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에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가득했어요. 뭐, 지금 이 상황에 애까지 생기면 어떡하냐? 민호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짜증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잖아. 함께 부모님을 설득해보자. 아이가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어. 수지는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빼며 뒷걸음질 치듯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수진아, 너 우리 엄마 성격 모르잖아. 이거 알면 진짜 뒤집어진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간 좀 달라는 말만 남기고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수지는 민호가 나간 유리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아이 소식에 도망부터 치는 모습을 수지는 똑똑히 보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민호가 안 되면 직접 시댁 부모님을 만나서 진심을 전하자. 손주 소식을 들으면 시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지 모른다. 수지는 그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수진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 끝에 온 힘을 모았어요. 잠시 뒤 인터폰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야? 어머님, 수진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어디서 감히 임신을 무기 삼아 찾아와? 민호한테 다 들었어. 그 수작에 넘어갈 줄 알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문 앞 길거리에 서서 인터폰을 붙잡고 울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기가 아니에요. 제발 대화 좀 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어머님의 손주이기도 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혹시 끊어버린 건 아닌가 싶어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거기서 울고불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들어와. 대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민호도 있었어요. 수진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게 분명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얼굴을 향해 물을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수진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디서 천한 피를 우리 집안에 들이려고 해? 너네 아버지 소똥 냄새나는 그 피가 우리 집 핏줄에 섞이게 놔둘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수지는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닦지도 못한 채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지금 상황에서 아이는 무리야. 수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입으로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수진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닦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수진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쫓아왔어요. 됐으니까 빨리 가서 정리하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마. 수진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맞은편 길 끝에서 트럭 한 대가 급하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어머니에게서 수진이 혼자 시댁에 갔다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었죠. 슬리퍼를 신은 채였고 한쪽 발에는 슬리퍼도 없이 맨발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뛰어내린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물에 젖은 옷, 벌겋게 부은 눈. 아버지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턱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의 작업복에서 나는 축사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 시댁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물수건을 맞고도 참아냈던 그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본 순간 아버지의 눈 속에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서 딸을 데리고 돌아온 그 다음 날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진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 사과의 말이라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좀 와.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손주 소식에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닐까. 아이가 정말로 마지막 끈이 되어준 건 아닐까. 수진은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호도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두툼한 돈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수진 쪽으로 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면 되겠냐? 수진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봉투를 내려다보는 수진에게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거기 500만 원 들어있어. 우리는 축사 냄새 나는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일 생각 없으니까 병원 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와. 수진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말이 뱃속에 아이를 지우라는 뜻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수진은 봉투에서 손을 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생명? 그 집 유전자 섞인 애가 정상으로 태어나기나 하겠냐?
소똥이나 치우는 집안 피가 섞였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만은 지킬 수 있다고,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민호라면 적어도 아이의 편은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민호 씨, 우리 아이잖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민호는 수진의 눈을 피하며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지금은 내 커리어가 중요한 시기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상황에서 아이는 서로한테 짐이 될 뿐이야. 짐? 민호는 뱃속의 아이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짐이라 부르는 이 순간이 시어머니의 어떤 독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산부인과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여기 미리 알아봐뒀어. 내일 당장 가서 수술하고 확인서 보내. 미리 알아봤다는 말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대문 앞에서 쫓아낸 그 시간 사이에 시어머니는 이미 병원까지 알아보고 돈봉투를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하려고 부른 것이었죠. 수진이 메모지를 밀어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못해요. 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못해? 안 하는 거지. 얼마가 더 필요한 거야? 1,000만 원이면 되겠어?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아이의 생명이 돈 몇 푼에 흥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라며 눈을 꽉 감았지만 눈을 떠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옆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안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가 들리는 거리였습니다. 한 생명을 지우라는 말이 오가고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가 울부짖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신문 한 장 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대신했어요. 침묵이라는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아내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술 더 떴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소 키우는 것처럼 너도 애 하나 떼는 거 뭐 별것 아니지 않겠냐? 수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은 말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의 일을 생명을 빼는 것에 비유하다니. 수진은 온몸이 부르르 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돈봉투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내며 수진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벌을 받을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현관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수진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냉소 섞인 목소리가 쫓아왔어요. 뭘? 우습구나. 네가 뭔데? 대문을 열고 나온 수진은 곧바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몰래 따라온 것이었죠. 아버지는 대문 너머로 딸의 오열 섞인 외침을 전부 들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라는 말도 소 키우듯 애떼라는 패륜적인 농담도 전부 다요. 아버지의 두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를 악물고 있는 턱 근육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손을 잡고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을 조수석에 태우고
시동을 건 뒤에도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마라. 아빠가 다 책임진다.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수술했냐, 병원비는 청구해라, 빨리 정리 안 하면 합의금 줄어든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알림 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숟가락을 들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에서 아이를 빼앗아가는 꿈, 민호가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꿈. 땀에 젖은 채 깨어나 허공을 더듬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딸을 지켜보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방 앞 마루에 앉아 혹시 딸이 울지는 않는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귀를 기울이며 밤을 꼬박 새웠어요. 자신이 더 힘이 있었더라면, 더 대단한 사람이었더라면 딸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자책이 아버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수진의 얼굴은 눈에 띄게 여위어 갔어요. 광대뼈가 드러나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여다 주는 미역국도 아버지가 가져다 놓는 과일도 손대지 않았어요.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밤, 수진의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잠옷 아랫도리가 선홍색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아버지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주저앉을 뻔한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딸을 등에 업었어요.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가 빗속을 달렸습니다. 트럭에 딸을 태우고 시동을 거는 아버지의 손은 미친 듯이 떨렸지만 엑셀을 밟는 발만은 단단했습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등에서 점점 식어가는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조금만 버텨라. 아빠가 살려줄게. 제발 눈 감지 마라. 아버지는 캄캄한 빗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있던 수지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핏기라곤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잠옷 아랫도리를 적신 피가 아버지의 등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바로 수술 준비해 주세요. 의료진이 수진을 이동식 침대에 옮기는 동안 아버지는 딸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라며 아버지의 손을 떼어냈을 때 수진의 축 늘어진 손가락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지는 순간 아버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는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이마를 바닥에 대며 빌었어요. 제발, 제발 내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아이도 살려주십시오. 이 목숨 대신 바칠 테니 제발. 아버지의 기도는 중얼거림에서 시작해 점점 울음이 되었습니다. 맨발에 빗물이 흥건한 채 등에 딸의 피가 묻은 채 60평생을 살아온 남자가 복도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지나가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멈춰 서서 바라보았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진이가 왜?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수술실 위에 켜진 빨간 불을 보고 아버지 등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깨달았습니다. 벽을 짚고 서 있던 어머니의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의 빨간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이 딸이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3시간째 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은요? 아이는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했습니다. 그 몇 초의 침묵이 아버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산모는 겨우 살렸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요. 아이는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한 울음이었습니다. 복도 전체가 그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옆 병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 담긴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었으니까요.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는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한 번도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손주를 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울음은 쉽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보지도 못한 손주였습니다. 이름도 짓지 못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딸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매일 밤 그 아이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었어요. 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의식을 되찾은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뜬 수진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려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거기 있던 작은 생명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는 바람이 새는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없어졌어.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배 위에 올린 손을 천천히 쓸었어요. 마치 아직도 그 안에 아이가 있다고 믿고 싶은 것처럼요. 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지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딸의 고통에 닿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을 보니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수술 잘 끝났냐?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읽는 눈동자가 부르르 떨렸어요. 수술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눈에 박혔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유산을 수술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어요. 마치 자기들이 시킨 낙태 수술이 잘 끝났느냐는 뜻처럼요. 아버지는 수진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들고 지난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술했냐? 병원비 청구해라. 빨리 정리해. 합의금 줄어든다.
시댁에서 보낸 문자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딸의 영혼을 갈아먹는 칼날이었다는 걸 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어요. 딸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밥을 먹지 못하고 하루하루 여위어간 이유가 전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딸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어요. 광대뼈가 드러나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은 딸의 얼굴.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버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딸의 유산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시댁의 모욕과 협박과 압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저들이 딸의 정신을 갈아먹고 몸을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이것은 인격살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든 손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물수건을 맞아도 소똥 냄새가 난다고 쫓겨나도 딸이 물벼락을 맞아도 참았어요. 딸의 혼사를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정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수십 년 거래를 해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혼의 집안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의 재무구조와 납품 경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변호사는 의아해하면서도 곧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사흘 뒤 변호사에게서 보고가 왔을 때 아버지는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시댁 회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의 원료 90% 이상이 아버지의 농장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농장 없이는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사돈이 될 사람들이라는 마음에 시세보다 절반 가격으로 묵묵히 원료를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가 없었다면 시댁회사는 진작에 적자를 면치 못했을 거라는 게 변호사의 분석이었죠. 아버지는 변호사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소. 그날 밤 아버지는 축사에서 소들의 여물을 챙기며 한 마리 한 마리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돌본 소들이었어요. 이 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지 시댁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수진이 여전히 텅 빈 배를 쓸며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축사 문을 닫으며 어둠 속에서 시댁 쪽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쟁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태어난 다음 날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상견례 때 입지 못했던 바로 그 양복이었어요. 장롱 위에 한 달 넘게 그대로 놓여있던 옷이었죠. 아버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축사에서 작업복만 입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전쟁을 앞둔 사람의 눈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유통업계 인맥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축산 유통의 큰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20년, 3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죠. 급히 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농장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오전 농장 회의실에 7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주요 한우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실력자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딸에게 벌어진 일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 낙태 강요, 그리고 딸의 유산까지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손주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번 갈라졌어요.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민호네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끊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래처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 집이 형님한테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형님이 아니었으면 그 회사 진작 문 닫았을 텐데. 다른 사람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시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최고급 원료를 대주신 게 누군데.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동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 농장이 공급을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댁회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친환경 인증 한우 브랜드의 원료 90% 이상이 아버지 농장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가 없으면 그 브랜드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아버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댁회사와 맺은 납품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죠. 제12조. 상호 인격 모독 및 신뢰 훼손 시 즉각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당사자에게 있다. 아버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조항은 아버지가 직접 넣은 것이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 사이의 도리를 중시했던 아버지가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넣어둔 조항이었죠. 그때는 설마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8년 전 시아버지의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담보까지 서주며 살려냈던 공증 서류였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어요. 그 맹세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상견례장에서 이미 증명되었죠. 아버지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시댁 쪽에서 수진 씨 유산 소식을 듣고 파티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뒤탈 없어서 다행이라고 시어머니가 지인들을 불러 축하 자리를 가졌답니다. 수화기를 든 아버지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분노를 삼켰어요.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누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버지는 해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실수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소를 키우며 배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아버지는 시댁회사의 핵심 거래처 12곳에 공급 중단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30일 후 모든 납품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회사의 담당자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조용히 뒤집어 놓았어요.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병원에 들러 수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산 이후 말수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다 되돌려줄 테니까 너는 건강만 회복해라. 알겠지? 수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부드럽고 온화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깊고 흔들림 없는 눈이었어요. 수지는 그 눈빛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거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서 오랜만에 눈물이 아닌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댁회사의 최대 경쟁사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업계에서 만년이인자에 머물러 있던 회사였죠. 아버지의 한우를 납품받을 수만 있다면 단숨에 업계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대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독점 공급 계약을 맺되 민호네 회사에는 단 한 근도 넘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주십시오. 경쟁사 대표는 두말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경쟁사에게는 독점이라는 절대적 무기를 안겨주는 계약이었으니까요. 이제 시댁회사는 원료를 구할 곳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수십 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먹이고 씻기고 돌봐온 소들이 이제 시댁의 숨통을 조이는 무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비웃었던 그 축사의 소들이요. 아버지는 경쟁사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들은 돈 귀한 줄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복수 철학이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소리를 질러서 되갚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리는 것. 돈과 체면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자들에게 그 돈과 체면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물수건을 꺼냈어요. 상견례장에서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가슴팍에 던졌던 그 물수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깨끗이 세탁하고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뒤 고급 포장지로 감쌌어요. 포장 안에 작은 메모 한 장을 넣었습니다. 당신들이 던진 모욕, 이제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택배를 시어머니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상견례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수건을 주워들 때 부들부들 떨리던 그 손이 이제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할 즈음이면 시댁회사의 공장은 이미 멈춰 있을 것이었어요. 원료가 끊긴 생산 라인, 밀려드는 거래처의 항해, 쏟아지는 손해배상 청구.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시댁의 머리 위로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소박한 농부의 반격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시댁을 향해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납품 중단 통지서가 도착하고 30일이 지났습니다. 시댁회사의 공장이 멈췄어요. 냉동 창고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료까지 소진되자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불이 꺼진 공장은 텅 빈 껍데기처럼 조용했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회사는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18곳에 정기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매주 정해진 물량을 채워야 하는 계약이었죠. 공장이 멈추자 납품이 끊겼고 대형마트의 진열대에서 시댁회사의 제품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빈자리가 생긴 진열대를 채운 건 아버지와 새로 독점 계약을 맺은 경쟁사의 제품이었어요. 손해배상 청구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계약 불이행 배상금, 브랜드 신뢰도 하락에 대한 보상 요구.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십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시댁회사의 법무팀은 밤낮 없이 대응에 나섰지만 원료 공급이 재개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믿지 못했어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까지 똥냄새 나는 농장 하나 없다고 회사가 망한다고? 다른 데서 사오면 되잖아. 시아버지는 아내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담당 직원들이 전국의 한우 농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버지 농장만큼 고품질의 원료를 대량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품종 개량과 사양 관리에 투자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시아버지는 직접 아버지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농장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문 너머로 경비견 2마리가 사납게 지저댈 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철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목장, 깔끔하게 정돈된 축사, 풀을 뜯고 있는 수백 마리의 소들. 그 풍경이 이제는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무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빈손으로 돌아간 그 시각, 시댁회사 내부에서는 소문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사돈될 분을 상견례장에서 쫓아냈대.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많대 낙태를 강요했다더라. 그러니까 원료 공급을 끄는 거지. 자업자득이야.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어요. 회사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이직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처지도 급격히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젊은 임원으로 능력을 인정받던 위치였지만 이제는 동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대화가 뚝 끊겼고 식당에서는 아무도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망친 주범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민호의 등에 단단히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민호 전무님이라며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민호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던 그 입으로 이제는 현실이 자기 목을 조여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당하고 있었어요.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말하고 소리쳤던 바로 그 입으로요. 수진아, 나야. 그때 내가 좀 심했다. 애 유산된 것도 유감이고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수진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급함만 가득했습니다. 돈이 급하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것은 아니라는 걸 수진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어머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나 하세요. 수진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수진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원료를 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정상적인 유통망이 막히자 암시장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찾아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그쪽하고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업계의 신뢰가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아버지의 한마디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시댁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곧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런 모험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시댁회사의 부도 위기설이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에서 친환경 한우 브랜드의 급격한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다루었어요.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시댁 가문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하루 만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일주일 뒤에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생활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백화점 외상값을 갚으라는 독촉이 쏟아졌고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거부당했어요. 사모님 소리를 듣던 모임에서 연락이 끊겼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튼을 쳐놓은 어두운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상견례장에서 물수건을 던지던 그 당당한 손으로 이제는 독촉장을 떨며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까진 농장이라고 비웃던 그 농장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소똥 냄새가 난다고 쫓아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시아버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농장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장 정문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시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도 이슬이 내려도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였어요. 평생 남 앞에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 한때 무시했던 농부의 문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운 것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품위를 운운하며 아버지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같은 사람 앞에서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있었어요. 세상의 순서가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 정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모습이었죠. 상견례장에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던 그날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밤새 무릎을 꿇고 있던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다보았어요. 시아버지의 양복은 밤이슬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턱이 벌벌 떨렸고 눈은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다가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들어오시오. 할 이야기가 있소.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농장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계약 해지 통지서, 공증 서류, 거래 내역서, 그리고 그것들 옆에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구로공단 화재 사건을 보도한 기사였어요. 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며 시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깊고 서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낼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농장 집무실은 넓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아버지가 수십 년간 받아온 축산 관련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사양 관리 노트와 사료 배합 일지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작은 방에서 수백 마리의 소를 키우는 모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대면이 이 방에서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댁회사의 부도를 증명하는 재무제표 사본, 계약 해지 통지서,
그리고 공증된 담보 서류까지.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시아버지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무릎을 꿇고 있었던 탓에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어요. 양복은 이슬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팔짱을 끼고 품위를 운운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내가 잘못했소. 제발 공금만 제게 해주시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시어머니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고 민호는 면도도 하지 못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린 시아버지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결혼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도 고개를 조아리며 덧붙였습니다. 수진이한테 제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세 사람의 모습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물수건을 던지던 시어머니, 침묵으로 동조하던 시아버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민호. 그 세 사람이 지금은 자기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들의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마르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딸을 짓밟은 것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 집무실 뒤편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불러둔 것이었어요. 수진은 바닥에 엎드린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에게 물을 끼얹고 아이를 지우라 강요하고 수술 잘 끝났냐며 문자를 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유산 소식을 듣고 파티까지 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줄이 끊기자 무릎을 꿇고 결혼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을 다시 추진하겠다고요? 내 아이를 죽인 당신들의 사과는 구역질이 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댁 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빌던 그 연약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당신들이 아이를 지우라고 돈봉투를 던졌을 때, 소 키우듯 애떼라고 농담을 했을 때, 유산 소식을 듣고 파티를 열었을 때, 그때 사과를 했어야죠. 돈줄이 끊기니까 고개를 숙이는 건 사과가 아니라 거래예요. 수진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고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비닐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깨끗하게 세탁되어 반듯하게 접힌 물수건이었습니다. 택배로 보냈던 것이 반송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받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물수건을 시어머니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축 하고 가벼운 소리를 내며 마루 위에 떨어졌어요. 상견례장에서 당신이 내 가슴팍에 던진 물수건이요. 기억하시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당신은 내게 소똥 냄새가 난다고 했소. 맞소. 나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요. 내 몸에서는 축사 냄새가 나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 냄새는 정직하게 땀 흘린 생명의 냄새요.
새벽마다 일어나 소를 먹이고 아픈 소를 밤새 간호하고 새끼를 받아내며 묻은 냄새란 말이요. 당신들의 썩은 돈 냄새보다 100배 1000배 향기롭소. 아버지는 물수건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당신들의 더러운 입이나 닦으시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가 무릎으로 기어가 수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수진은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민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한 번도 자신을 지켜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물수건을 던질 때도, 물을 끼얹을 때도,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할 때도 이 손은 한 번도 수진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단호하게요. 당신과는 끝났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계약 해지 서류를 펼치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를 묻혀 또박또박 도장을 찍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들과의 모든 거래는 끝이요. 아버지의 선언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장 찍힌 서류 위에 빨간 인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빨간 자국 하나가 30년짜리 회사의 숨통을 끊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시오. 이 회사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30년을 바쳐서 일군 회사란 말이오.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말할 때 당신들의 회사도 이미 지워진 거요. 시아버지의 통곡이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도끼가 올라왔어요. 울음을 멈추더니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우리를 망하게 해? 두고 봐. 너희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둬.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쓸어 넘기려 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들어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어요. 민호도 풀이 죽은 얼굴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30년간 회사를 일구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사람이 소를 키우는 농부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등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장의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소똥 냄새 난다고 비웃었던 그 소들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지은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힘없이 질질 끌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시아버지의 발이 멈췄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기억하시오? 시아버지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창에서 몸을 돌려 시아버지를 마주보았습니다. 구로공단 지하창고 화재. 그날 밤을 기억하시오? 시아버지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멎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도 밖에서 짖는 경비견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모든 시선이 그 입술 끝에 집중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복수를 넘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뒤를 돌아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구로공단 화재라는 단어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열었어요. 그리고 오른팔 소매를 팔꿈치 위로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매가 올라갈수록 드러나는 피부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끔찍하고 거대한 화상 흉터가 팔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불에 녹아내린 듯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살같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은 듯 입을 벌렸어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구로공단 지하창고 화재 사건. 유독 연기가 건물을 가득 채웠던 그날 밤을 기억하시오? 시아버지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기에 질식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당신을 등에 업고 나온 남자가 있었소. 불길 속을 뚫고 무너지는 천장 아래를 지나 겨우 밖으로 빠져나온 남자.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오? 시아버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등이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이 아버지의 화상 흉터에 못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당신이었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흉터가 있는 팔을 시아버지 쪽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이 흉터가 증거요. 당신을 업고 나오다가 무너지는 철골에 팔이 깔렸소. 유독가스를 마셔 목소리가 변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 내 얼굴은 보지 못했겠지. 하지만 이 흉터만은 당신도 기억할 거요. 시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20년 전의 그날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에 갇혀 연기에 질식해가던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등에 업었어요. 불길 속에서 그 사람의 팔에 시뻘건 불똥이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는 냄새와 함께 구출자가 신음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온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시아버지가 은인을 찾으려 했지만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었어요. 유일한 단서는 구출자의 팔에 남은 끔찍한 화상 흉터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흉터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매던 은인의 흔적이 자신이 모욕하고 짓밟았던 농부의 팔에 새겨져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현기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이 빙빙 돌았어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을 살린 이 손으로 소를 키웠소. 이 손으로 딸을 키웠소. 당신이 소똥 냄새가 난다고 무시한 그 냄새가 바로 당신의 목숨을 살린 냄새요. 시아버지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 그 은인의 딸에게 물수건을 던지고 낙태를 강요하고 유산 소식에 파티를 열었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이 동시에 머릿속을 강타하자 시아버지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내가 죽일 죄를 졌소? 시아버지는 이마를 바닥에 박고 또 박았습니다. 이마가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상견례장에서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그 오만한 남자가 이제는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도록 바닥을 밟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 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시오. 제발. 그 소리를 듣고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민호가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드러난 화상 흉터를 보는 순간, 그리고 바닥에서 울부짖는 시아버지의 외침을 듣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단번에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석상처럼 굳은 얼굴 위로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의 다리에서도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지만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준 은인의 딸을 자기가 버렸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세 사람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은혜를 갚길 바란 적 없소. 단 한 번도. 사람을 살린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나는 그저 내 딸을 사랑해 주길 바랐을 뿐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20년을 참았어요. 상견례장에서 물수건을 맞으면서도, 딸이 물벼락을 맞고 쫓겨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손주를 잃는 통곡의 밤을 보내면서도 아버지는 이 사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들이대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짓밟았는지를 똑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짐승만도 못했소. 내 딸에게 물을 끼얹고 아이를 지우라 강요하고 유산 소식에 축배를 들었소. 당신을 살린 사람의 가족에게 그런 짓을 했소.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검게 그을리고 너덜너덜해진 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시아버지를 업고 나올 때 입고 있던 옷의 조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20년간 간직하고 있었어요. 은혜를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그 무게를 잊지 않기 위해 간직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거운 것을 이토록 가볍게 짓밟은 사람들 앞에 이제 이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옷 조각을 시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걸로 당신과 나의 인연은 오늘 정말 끝이요. 20년 전에 살려준 목숨값도 8년 전에 세워준 회사값도 오늘로 전부 청산이요. 시아버지는 그 옷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불에 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천 조각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민호는 벽에 기대어 허공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셔츠 소매를 내리고 단추를 잠갔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양복 자락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너져 울고 있는 세 사람의 곁을 지나 조용하고 단단한 발걸음으로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차분한 목소리 그대로 네 글자를 남겼어요. 인과응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진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니 눈가에 가느다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농장 마당을 걸었습니다. 축사에서 소들이 한가롭게 여물을 씹고 있었고 새벽에 태어난 송아지가 어미 곁에서 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진 것이었어요. 이 소식은 업계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의 가족을 짓밟은 집안이라는 소문이 돌자 시댁회사에 남아있던 마지막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거래처는 완전히 끊겼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시댁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졌어요. 민호는 은인의 딸에게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결과를 뒤에 두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축사로 나갔습니다. 소들의 여물을 챙기고 축사 바닥을 쓸고 송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평생 해왔던 일을 평생 해왔던 방식대로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서는 여전히 축사 냄새가 났어요. 정직하게 땀 흘린 생명의 냄새가요. 시댁회사는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회사가 석 달 만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던 날 시아버지는 법정 의자에 앉아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울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압류 집행관들이 집에 들이닥쳐 보석함을 열고 명품 가방을 담아가고 거실에 걸린 그림까지 떼어갔어요. 시어머니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에 남은 못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수진의 아버지에게 물수건을 던지며 급이 다르다고 소리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모님 모임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있을 때는 언니 동생하며 다정했던 사람들이 돈이 사라지자 마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듯 등을 돌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 곳인지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단칸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어머니는 자기가 뱉었던 말들을 되새겼어요. 소똥 냄새 나는 집안, 처남피, 애 하나 떼는 거, 뭐 별것 아니지 않겠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 자기 삶을 산산조각 낸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더 처참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매일같이 아버지의 농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농장 울타리 밖에서 멀찍이 서서 축사 쪽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소들에게 여물을 주는 모습이 보이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농장 직원들도 시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지나쳤어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참회의 눈물인지 자기 연민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시아버지가 남은 평생을 그 무게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민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은인의 딸을 유산시킨 집안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면접까지 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원룸에 틀어박혀 커튼을 친 채 나오지 않았어요. 면도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 배를 감싸 안고 울던 모습이 눈을 감으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잖아라며 손을 잡으려 했던 수진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그 손을 잡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시어머니 앞에서 단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라고 말했더라면 하지만 세상에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비겁했던 대가는 외로움이었고 그 외로움은 민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반면 수진의 농장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농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정직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농장이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입점 요청이 쏟아졌고 해외 바이어들까지 농장을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수십 년간 정성을 쏟아 키워온 한우의 품질을 직접 확인한 바이어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결국 해외 수출 계약까지 성사되며 농장은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아버지가 무시당하고 쫓겨나던 그날, 그 작업복에 묻은 송아지의 피와 땀이 이 모든 성공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장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와 거래처 관리를 맡았지만 점차 아버지에게 사양 관리와 품종 개량의 노하우를 배워나갔어요. 새벽마다 아버지와 함께 축사에 나가 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료 배합을 조정하고 송아지들의 건강을 기록했습니다. 수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처럼 상처받은 미혼모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갈 곳 없이 떠도는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어요. 수지는 재단 설립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 곁에 서고 싶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수진이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지은 것이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했던 대신 재단에 그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상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딸의 상견례에 작업복을 입고 간 것이 평생의 죄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작업복에 장화를 신은 채로 마을 어귀를 걸었고 면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갈 때도 굳이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에 밴 땀 냄새와 축사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훈장처럼 여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농장을 지나갈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멋쩍게 손사래를 치며 축사로 돌아갔습니다.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진은 가끔 농장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진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유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은 묘목 하나를 사다가 이 자리에 심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아이를 위한 나무였어요. 이름을 짓지 못한 아이에게 세상에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자랐어요. 봄에는 연두빛 잎이 돋아났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이에게 말을 건넸어요. 엄마가 잘 살고 있어. 할아버지도 건강하셔. 내 덕분에 엄마가 더 강해졌어.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면 수지는 그것이 아이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의 농장에서 새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상견례 날 새벽에 아버지가 목숨 걸고 살려냈던 금수기의 두 번째 새끼였어요. 건강하고 튼튼한 송아지가 세상에 나오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라. 금수기가 또 새끼를 낳았다. 수진은 축사로 달려가 갓 태어난 송아지를 보았어요. 어미 소 옆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는 송아지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은 언제 봐도 경이로웠어요. 수진은 송아지의 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쓸어주며 대답했어요. 오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다. 축사마당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미 소와 송아지가 나란히 서 있었고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축사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냄새,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 세상 그 무엇보다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송아지의 등을 쓸어주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가을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온 농부의 미소. 그 미소 속에는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와 사람의 도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자부심과 그리고 만나지 못한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축사 너머로 펼쳐진 넓은 목장, 그 위로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버지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당신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은 세상 그 무엇보다 향기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수진의 아버지는 평생을 소와 함께하며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소를 먹이고 아픈 소를 밤새 간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범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 아버지를 시댁 식구들은 소똥 냄새가 난다며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은 사람을 돈으로 줄 세우던 그들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통장 잔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수진 아버지의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다. 참 쉬운 말 같지만 지키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돈과 지위에 눈이 멀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20년 전 은혜를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의 은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자기가 한 좋은 일을 광고하지 않는 법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 그것이 수진 아버지가 보여준 진짜 품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묵묵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소중한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졌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